요즘 사회주의자들은 꼭 내가 사회주의자다라고 선언하지 않고도 그 행동이나 주장이 사회주의자적이면 사회주의자라고 봐서 틀리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꼭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보는 건 아니다라고, 그거는 괜히 하신 말씀 아닌가. 제가 볼 때 사회주의자다. 그럼 어떤 점이 사회주의자냐? 지금 한 시간 내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금 거진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는 특히 조세제도가 거의 합리적인 조세제도냐 거의 수탈적인 조세제도냐가 문제인데, 지금 갖고 있는 추세를 보면 거의 뭐 이중 삼중의 세금제도, 계산세, 종부세, 거기다가 무슨 조금 넓은 류의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까지 이런 준조세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수탈적 세금 체제까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편을 가지고 전부 헌법재판이나 사법재판을 하게 해서 자기 유연적 법률을 만들고도 그 유연 판결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사법권 장악, 그 다음에 언론의 장악, 시장 기능의 부정 내지는 시장 기능의 약화, 이런 징표들이 있으면 지가 뭐라고 말하든 그자는 사회주의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하신 말씀은 안 해도 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꼭 해야 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점에서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또 아까 대전제로 절대 빈곤 속에서는 민주주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절대 빈곤에 반대는 절대 분배. 이 부가 그러면 상승하는 게 비례해서 민주주의는 더 잘 확보되는가? 오히려 부가 성장하는 거에, 늘어나는 거에 반비례해서 부패라든가 양부가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는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민주주의 내지는 자유주의가 확보되려면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 되지만 부의 성장을 어떤 관점에서 그걸 조절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민주주의와 부의 상호 경존할 수 있는 그 접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 해주셨고요.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최고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사회주의자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과거에 소위 주사파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그 운동권에 속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현 정부 여당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배경,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를테면 주체사상이나 마크스주의, 자기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이런 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현 정부의 그 지휘부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북유럽, 우리가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채택을 하되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나 부정 뭐 이런 것들은 극소화시키는, 그래서 훨씬 이제 복지사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듯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마 사회자를 넣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버전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요. 저는 현 한국 사회의 발전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복지의 대대적인 확대, 그다음에 양극화의 완화,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도가 세계 최저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고, 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출산율도 세계 최저고, 뭐 이런 굉장히 경악할 만한 통계적인 지표가
한국 사회의 진화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방식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통계로 우리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대적인 복지의 확대, 분배의 확장, 양극화 해소의 노력 이런 것들은 저는 시대 정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 여당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대단히 무능한 방식으로 역효과만을 양산하고 있는 아까 제가 책임윤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비전을 펴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반증 증명 사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어떻게 해서 집권할 수 있었습니까? 경제민주화를 최대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김종인 씨를 끌어들여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저 정도는 하겠다라고 그때 국민들은 기대를 했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질문에 대한 저희 답이고, 두 번째 답은 이게 제 시장 철학의 잠정적 결론 중에 하나였는데, 시장 질서가 성숙해지고 부가 확대될수록 경제가 이를테면 경제의 수준이 좋아질수록 민주주의의 가능성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향성에 이를테면 그 경향과 흐름과 충돌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를 보시죠. 중국이 지금 미중 전 세계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마 한 10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야말로 이 100년 대계로 저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WTO, 세계 자유무역 제재로 끌어들일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의 혜택을 중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갖게 하면 얘네들이 자유주의화 되면서 민주주의도 접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미국의 지금 정책, 대중국 정책의 대전환은 이게 아니구나. 중국이 이제 우리들을 넘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미국 조야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좌충우돌 하지만 트럼프가 되지 않고 이를테면 저는 힐러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미중 패권 전쟁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국부가 GDP가 미국의 60, 70%에 육박하도록 경제가 팽창했죠. 놀랍게 팽창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IT 기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동원해가지고 과거의 빅브라더식의 현실을 국민들을 통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지금의 그런 시진핑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치는 완전히 통제하면서 경제는 부분적으로 풀어놓는 방식으로 중국의 이를테면 그 진화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을 말씀드렸지만 부가 확대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아주 엉망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카슈크지 살해 사건입니까? 그런 데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인민들에게 기본적인 이런 그 물질적인 필요는 다 충족시켜 주면서도 그 비밀 경찰이 우리 그 이를테면 과거 유신 때의 안기부의 한 1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밀 경찰이.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 토막내서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하는 건 일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현대인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석유라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매장돼 있고 생산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는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위태롭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고급 농서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란 외에 중국도 외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중동의 산유국들의 외회를 이렇게 제외하면 그건 외회죠. 논외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시장 질서가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다음에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고 시민사회가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는 그에 뭐 동행한다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대국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도 성숙해지고 발전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가설입니다. 물론 제 답변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예, 저는 윤교수의 수남을 거의 빼놓지 않고 읽은 사람인데 지금 저 댓글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충갈나서 어느 편이다 하는 거에 되게 자질이 없는 편인데 제가 한번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좌우다 보수다 진보다 하고 이게 이쪽에 이데올로기로 가르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이쪽 흔히 좌로 인식되는 것도 수용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토로를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진보와 보수와 진보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르는 기준이 시대적으로도 200년 전의 보수하고 진보가 오늘날의 보수하고 진보도 다를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나라별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하고 예를 들어서 영국의 보수와 진보도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진보하면은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끼리 옛날에 알고 지내던 우리 패거리가 여기 보수라 그러니까 나는 보수다 그러고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로 그런 기준을 만든다면은 어떻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답을 들으면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그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보 보수의 그런 진영 논리가 팽배해 있죠. 그다음에 세계 정치로 볼 때도 지금 그런 이런 현대 정치의 파당화, 분열 현상이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정치 지금 요새 난리죠. 그다음에 유럽도 아주 거의 난장판에 가깝습니다. 영국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포퓰리즘이 발호하면서 세계 민주주의가 대위기,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씀을 드리면 진보 보수의 기준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현실적으로 하나는 이제 경제 정책, 경제사회 정책. 그래서 아무래도 분배나 정의 쪽에 분배 정의에 찬성을 하면, 분배나 복지에 찬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진보적 색채가 짙은 걸로 이렇게 여겨지고 또 그 반대는 반대가 되겠죠. 또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김씨 체제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김씨 체제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호의적이라 동정적이라고 할까? 호의적이면 좀 진보로 여겨지고 이제 그 세습 체제의 그 인권 문제나 이런 그 시대착오적인 성격, 반동적 성격을 또 핵 문제를 포함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보수로 그런 식으로 명쾌하게 이제 좀 갈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영원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나누는 기준 자체가 저는 탄력적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진영 논리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우리 작가 김은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공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어느 편이냐를 먼저 묻거든요. 그래서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어느 편이냐, 네가 문재인 편이냐, 박근혜 편이냐를 먼저 묻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야말로 참으로 그 노추한, 바람직하지 못한 굉장히 저열한 구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평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총론의 시대는 그만 넘어서자. 그러면 진보적인 활동을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상을 포함해서 모든 주장이 진보적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소득주 성장을 이를테면 어떻게 보느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총론적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내치는 방식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한 우리의 정치사회 문화를 퇴행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끝난 제가 코멘트 하나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같은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교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이데올로기나 아까 간간히 말씀하신 게 좌다 우다 이런 걸 떠나서 아까 시대 정신이나 아까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시대 정신이니까 사실은 이데올로기랑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말씀하신 게 그런 목표가 있는데 목표 달성하는 방법이 좀 섣불러서 지금 문제가 돼서 그걸 비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표도 뭐 문제 있는 게 많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마침 또 총론하고 강론으로 가자 이게 굉장히 저도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든가 아주 관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저 학계에 제가 뭐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 편을 가르는데 편리함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대강 총론만 하면은 내가 어느 편에 쓴다면은 50%의 확률은 다 가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한 거는 역사학계하고 이제 정치, 국제 정치, 정치학계 이런 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총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대충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돼요. 개성공단 뭐 북한에 대해서도 이건 열어야 된다 아니다. OX표로 그냥 다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말도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코멘트를 뭐냐면 이제 이데올로기로 가르는 시대가 아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뭐 아까 소득 분배도 했지만 사실 우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분배 문제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목표를 이루는 능력의 문제. 맞습니다. 결국 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엄청나게 무식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무식해요. 이거 답답하죠. 우리 저 이것과 얘기할 때 이저 독서하거나 우리 교수님을 때리는 물론 총론에 흐르면은 같이 따면 손에 잡히지 않는 공기 공감에 흐를 수가 있죠. 또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천박한 것이 철학이 없거든요. 원론이 없단 말이에요. 원론과 총론에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저 눈에 그때 닥치는 방론적인 것에는 대단히 예민하고 영악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다시 돌아가서 배워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논쟁을 하자는 점에서는 옳지 않지만 그러나 그 철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냐 국가의 어떤 그 통제가 중요하냐 이런 원론적인 거는 중요하죠. 거기에 어디에다 어떻게 비중을 둘 거냐 하는 강론적인 건 그다음 할 얘기고 그래서 자칫해서 그 미세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어느 게 옳으냐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이 철학적인 공부 우리가 팽맨식의 유튜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홍카콜라 같은 유튜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재미없고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이런 철학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자칫하면 벗어날 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벗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 취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의 취지는 네.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깊이 천착하고 성찰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깊이 생각하는 것, 자기가
정당하다고 확신하는, 정의롭다고 확신하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것들을 공론의 장 또는 대화 앞에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것, 나는 이것을 정당하다고 내가 확신하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교한 논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남들과의 토론 앞에 흔쾌히 개방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혹시 만약 나의 주장에 잘못과 오류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방성과 유연성이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죠. 한쪽에서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한 확신가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정부 출범하고 아마 보수 쪽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이거 대통령 이 A4 용지 없으면 발언 하나도 못한다. 그 뒤에 그 아이디어 제공하고 하는 싱크탱크나 장보인들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일생 갖고 온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확신이 있는 분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겉 표현은 모양은 온유하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자기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비판과 이론을 일리가 있는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이견을 듣더라도 자기의 평생 갖고 온 그 생각을 바꿀 이 유연성이나 개방성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진보 쪽에서는 또 그러죠.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확신을 성경처럼 딱 옹호하죠. 이거는 한 분만 더 예. 지난번에 원자력 모더레이터 사회자님, 네. 시간 제한 안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홉스에서 지난번에 사업에 강의를 해주시고 원자력의 대부분이 와 계십니다. 주한규 예.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결국 그러면 이제 한전이 손해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료를 올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눈케어 이거를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진료비가 낮아지면 결국 이제 비용이 올라가니까 건보료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결국은 보면 이제 모순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통제된 시장에서 그게 이제 결국은 정부의 의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의 어떤 인기, 대중의 어떤 표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원칙이 없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거에도 이제 수식어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북한의 북한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여기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보면 자유보다는 대중 인민의 어떤 소위 선이나 가치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 정부에서 자유를 좀 시장의 자유나 개인의 어떤 사상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과거보다 오히려 못 지켜주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고맙습니다. 질문.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그 컬럼으로 쓸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적인 의미의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측면을 강하게 노정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분할 통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을 배제하고라도 자신을 확실히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만을 안고 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 장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사법부, 언론계 다 포함해 시민사회 이전까지도 다 장악했죠.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입법부인데, 이제 입법부의 이제 그 압도적인 다수 획득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모든 자기 정권의 정책의 초점을 거의 이제 그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집권 여당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 보면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야당이 하도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이런 거죠. 굉장히 마키아벨리스트적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자신을 지지하는 쪽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급부를 주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김제동 강연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이러려고 자기가 대통령이었나 자괴감을 느낀다, 그 유명한 표현을 썼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강연을 하기 때문에 김제동 강연료 케이스를 보면서 한국에서 강연한 사람들이, 강연 가끔 나간 사람들이 다 그 비슷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강연을 했나라고 하는 자괴감.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안쪽의 코어, 핵심들이 굉장히 권력 장악과 확대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를테면 스피커가 되면 확실하게 보답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전 정부에서도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정부가 바뀌면 무수히 많은 요직들이 정무직들이 다 따라서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지고 막 이랬죠. 지식인들에게도 이를테면 그 해당 정부에게 보탬이 되는 지식인들에게는 또 그만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다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질과 양 차원에서, 김제동 케이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과 양 차원에서 아주 확고하게 다른 거죠. 확실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뭐냐면 권력의 20년 집권론이라고 하는 게 우스갯소리라고 생각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그런 생각이 이 정부 여당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을 지리멸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지층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대의 명분을 세워주고, 아직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여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꾸준히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 확신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정치에서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됐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권력의 운용 차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효적절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권 변호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진정성을 다해서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 표 획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게 과연 국가, 민족,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될 거냐?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박용수 대표님 교수님 시간 제한 안 두신다니까 한 가지만 짧게 해서 그것도 소문인데 예. 특히 시장 철학 이런 전문하시고 여러 가지 정세 재미있는, 저도 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부처 도움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 상당 부분 제가 만나는 70, 80% 사람들 힘들고 우리 나라가 참 위태롭다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율 47%, 48%, 특히 한 2달 전에
국회의원 보선할 때 원전 그 탈원전 피해 가장 중심이 되는 창원에서 또 저기 민주당인가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그 서로 합의해가지고 한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언론 장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전 선동 이런 거에서 상당히 그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미화되는 그 현상하고 또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면 무지하게 부자 나라였는데 차베스하고 마두라 뭐 이런 대통령들이 쭉 오면서 어떤 신문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그 여대생이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드리드 가서 매춘을 해서 그 돈을 공국에 보내줘서 그 가족들이 생활을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한 2달 전에 신문기사에. 그런데도 마두로는 계속 건재하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했을때도 그런 현상들이 이게 그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야 전 국민이 깨닫는지 그게 좀 우리나라 분명히 민주제도니까 선거도 있고 해서 정부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저는 그 현상이 예,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일부에서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뭐 그 질문 조항을 약간 윤색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흐름에 조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만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두로 같은 경우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마두로가 지금까지 버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게 국가의 철학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국가의 실체거든요. 가장 알맹이의 실체죠.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제 위태위태하게 지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괴를 빼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미 그것까지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수적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는 능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운용 능력이 지금 없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정부에서 확보해 놓은 여유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풀어가면서 선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게는 결정적 카드가 있어요. 북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는요,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얼핏 한 적이 있는데, 뭐 조창 공모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이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사이에 일대 타결이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시나리오를 절대 가소평가하거나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보수가 이를테면 닥쳤던 개 되는 이런 형편에 빠질 그런 경우의 수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과 북한 정부, 이를테면 워싱턴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즉답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양으로 오라고 김정은이가 그랬죠. 그러나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가 아니더라, 트럼프기 때문에 이게 앞당겨진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정치의 어떤 법칙은 뭐냐면 핵 보유국 또는 전략 핵 국가들 사이의 전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호 완전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핵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그 단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략 핵 국가에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 ICBM, 또 하나는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가 더 유력이 큽니다. 수소폭탄, 그 다음에 뭐 아주 원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세 가지를 북한이
확보하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전면전을 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의미합니다. 또는 국지적 공격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미국이 북한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는 거. 그 전에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물론 좋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기만 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타협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립 서비스만 그렇게 하는 거죠. 핵을 포기할 리가 없고 핵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과거의 핵무기, 현재의 핵무기, 미래의 핵무기까지를 전부 포기한다고 해도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기술이 남고.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반세기가 넘은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금방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은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핵 보유국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입니다. 리얼리티고. 그래서 이거를 비껴간다, 이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를테면 현실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체제가 저기 붕괴될 텐데 저는 북한 체제는 붕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도 무너지지 않은 체제입니다. 북한이 전 인민의 10%, 20% 가까운 숫자가 굶어 죽어갈 때도 살아남은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또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김정은의 장기 집권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이 타협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ICBM 정도 또 핵무기를 좀 줄이고 이런 선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의 방식으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요. 평양의 미국 대사관,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이 들어서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남북 이국 체제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북한과 수교하고, 물론 그 글에는 공식적으로 실는 글이기 때문에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제가 썼지만 저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존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실로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남북이 명실상부한 두 주권 국가로 상호 인정하고 교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우리를 협박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핵무장 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고립된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한다? 그거는 미국이 전술 핵무기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그 원자력 핵 그 잠수함, 그 이야기를 미국 정부 여로에서 잠깐 이야기 꺼냈다가 내놓았죠.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종 첨단의 재래식 무기를 거의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이를테면 서울과 수도권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식의 3중 방어망, 그 뭐죠? 스카이돔이라고 그럽니까? 아이언돔. 3중 미사일 방어망이거든요. 우리가 그럴 재정적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국가적인 의지죠. 국민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보 태세를 완전히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미국이 철수하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북한이 승부를 걸고 싶어 하겠죠. 통일대전 지금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의, 그래서 제2의 6.25라고 하는 참화, 그때는 이제 6.25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50년, 100년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 포위망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미국에게 저는 대만 못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만보다 훨씬 우리가 가치가 제국으로서의 미국에게 더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다면 미군 전투 병력이 3만 정도 남아 있고 전 세계 최대의 단일 군사 기지인 평택 기지가 엄존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대일 정책이거든요. 이건 그 어떤 기초적인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추호도 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내세워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그 압도적인 대국인 중국에게 버텨서 우리가 이룩한 이런 풍요와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군의 주둔, 미국과의 동맹, 그다음에 우리의 안보 태세, 그다음에 일본과의 협력.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바로 토착 외구 운동하고 나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